사라진 이름의 집. 제1장 늦은 평온. 새벽 5시 30분. 한도윤의 눈은 어김없이 떠졌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아직 새벽의 것이었다. 가로등 불빛인지 달빛인지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묽은 어둠이 방 안에 고여 있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을 누빈 몸이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안전모를 쓰고 작업화 끈을 조이던 손이었다. 콘크리트 냄새와 쇠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눈을 뜨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습관은 은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알람 없이도 누가 깨우지 않아도 그의 몸은 정확히 그 시각에 스스로 잠을 뱉어냈다. 몸이란 것이 기억하는 방식은 머리보다 더 완고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차갑고 고요한 공기가 폐 깊이 스며들었다. 옆에는 아내 서영이 아직 고르게 숨 쉬며 자고 있었다. 등을 보이고 누운 그 옆모습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낯설지 않았다. 아니, 낯설지 않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당연함이라는 말이 더 맞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켰다. 무릎 관절이 뻐근하게 울었다. 허리도 잠깐 저렸다. 이 정도 통증은 이제 인사처럼 느껴졌다. 아침마다 몸이 건네는 신호였다. 아직 살아있다는, 아직 움직인다는. 슬리퍼를 끌고 부엌으로 나가 냉수 한 잔을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시원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새벽 풍경이 펼쳐졌다. 가로등이 아직 켜진 채 흐릿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고 주차장에는 어젯밤부터 세워진 차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어떤 창문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일찍 일어난 사람이 있거나 밤새 잠 못 든 사람이 있거나. 도윤은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동네에 자리를 잡은 것이 25년 전이었다. 처음에는 새 들어 살았다. 방 2개짜리 낡은 빌라였는데 계단에서 쥐가 나왔고 여름이면 바퀴벌레와 전쟁이었다. 서영은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깨끗하게 치우고 작은 화분을 창가에 올려두고 그 공간을 집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더 작은 빌라를 샀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갔다. 그 과정이 15년쯤 걸렸다. 현장 소장으로 진급한 것이 50줄에 들어서서였다. 월급이 올랐다. 쉬는 날도 없이 일했다. 명절에도 현장에 나갔고 가족 행사를 여러 번 빠졌다. 준호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도윤이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나중에 서영한테 들었을 때 가슴이 쓸렸다.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쉽게 지나쳐버리는 말인지 알지만 그렇게 모은 돈이 결국 저사층짜리 상가 건물이 되었다. 건물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다. 1층에는 서영의 분식집이 있었다. 아내는 거기서 20년 넘게 떡볶이와 순대, 김밥을 팔았다. 혼자서 묵묵히. 도윤이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동안 서영은 기름 냄새와 함께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 분식집이 단순히 가게가 아니라는 걸 도윤은 알고 있었다. 서영에게 그것은 자신의 영역이었다. 자기 이름이 달린 공간이었다. 2층과 3층은 소규모 학원과 사무실에 세를 줬고 4층은 작은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매달 임대료가 들어왔다. 많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노후를 버티기에 충분했다. 도윤은 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됐지. 그 말이 혼잣말인지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 욕심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욕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큰 욕심을 부릴 여유가 없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게 비겁한 자기 합리화인지 아닌지 72살이 된 지금도 그는 잘 알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서영이 일어나 된장국을 끓였다. 두부와 호박을 넣은 소박한 국이었다. 도윤은 밥 한 공기를 비우면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젊은 엄마들,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온 노인들. 세상은 부지런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서영이 물었다. 글쎄, 그냥 좀 걸을까. 건물 한번 돌아봐요. 4층 복도 형광등 깜빡인다고 고시원 사장님이 문자 보냈잖아요. 그래, 가봐야지. 그리고 오는 길에 두부 좀 사와요. 저녁에 순두부찌개 하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 손을 뗀 건 아니었다. 건물은 여전히 그의 것이었고 그의 책임이었다. 그것이 그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챙기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혼자 건물로 걸어가면서 도윤은 발걸음을 천천히 했다. 바람이 좀 불었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가로수 잎들이 연두빛에서 노란빛으로 바뀌어가는 중이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건물 외관을 바라봤다. 낡았지만 단단했다.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졌지만 뼈대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현장 감독을 보며 세운 건물이었다. 설계도가 나왔을 때부터, 기초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층마다 벽이 올라갈 때마다 그는 현장에 서 있었다. 직접 지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어느 날 아침에 보니 없던 것이 생겨 있는 게 아니었다. 흙이 파이고 철근이 서고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날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이 이 건물이었다. 내 손으로 지은 거야.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건물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의 진원지가 될 거라고는 도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제2장 균열의 시작. 준호가 찾아온 것은 그의 가을이었다. 장남 한준호는 45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유독 빛나는 타입이었다. 말이 많고 웃음이 컸고 사람들을 쉽게 사귀었다. 한때 보험 설계사로 나름 수입이 괜찮았던 시절도 있었다. 실적이 좋아서 회사에서 표창도 받았다. 사무실 한켠에 상패가 세워져 있던 것을 도윤은 기억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무리하게 벌인 부동산 투자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규모였다. 아는 형한테 소개받은 토지 투자였는데 수익이 괜찮아서 더 큰 건으로 넘어갔다. 수도권 외곽 오피스텔 2채, 그리고 지방 상가 지분. 경기가 꺾이면서 다 묶였다. 오피스텔은 공실이 됐고 상가는 세입자가 나가버렸다.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였다. 거기다 지인과 함께 차린 카페 사업까지 말아먹었다. 인테리어에 돈을 너무 썼고 자리 선정이 잘못됐고 무엇보다 사람을 잘못 믿었다. 공동대표가 가게 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를 서영한테서 전해 들었을 때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준호는 연락이 뜸했다.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다. 부모에게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다. 그랬던 그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연락해왔을 때 도윤은 이미 무언가를 직감했다. 세 사람이 집 근처 설렁탕집에 앉았다. 준호는 국물을 한두 숟가락 떠먹다 말았다. 밥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민지는 오지 않았다. 둘만 오자고 했을 때부터 도윤은 알았다. 민지가 없다는 건 준호가 혼자 결정하고 싶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민지가 이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아버지, 사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서요. 준호는 밥을 반도 먹지 않은 채 말을 꺼냈다. 수저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다. 얼마나?
도윤은 짧게 물었다. 준호는 잠깐 눈을 피했다. 그러다 다시 정면을 바라봤다. 일단 당장 막아야 하는 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건물 담보로 제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잠깐이에요. 6달 안에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거래처 계약이 다음 달에 확정되는데 그게 되면 한 번에 갚을 수 있어요. 담보라는 게 어떤 서류야? 건물 담보 동의서 같은 거요. 은행 가서 제 명의로 대출 받을 때 아버지가 소유주니까 동의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직접 대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명의가 담보로 들어가는 거라서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식이에요. 도윤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헬쑥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입술이 마른 것이 며칠 제대로 못 잔 표정이었다. 어릴 때도 저런 얼굴을 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 혹은 무언가 두려울 때 입술을 저렇게 꽉 다물었다. 민지는 알아? 알아요. 같이 생각한 거예요. 도윤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 말했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준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참는 눈치였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은 말이 없었다. 서영이 먼저 물었다. 뭐래요? 돈 필요하다고. 서영이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얼마나요? 일단 3천.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봤다. 아들을 믿어야 하는가, 믿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불편하게 걸려 있었다. 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준호 자신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사흘 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며느리 이민지도 함께였다. 민지는 침착했다. 오히려 준호보다 더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대출 금액과 상환 계획, 이자 비율, 예상 수익까지 종이에 깔끔하게 정리해왔다. 프린트된 표와 숫자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아버님, 저희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정말 괜찮아질 수 있어요. 준호 씨 거래처에서 이번 달 말에 큰 계약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계약금만 들어와도 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눈도 피하지 않았다. 도윤은 그것이 오히려 불편했다. 너무 준비가 돼 있었다. 이게 다야? 도윤이 서류를 받으며 물었다. 네. 이것만 서명해 주시면 돼요. 도윤은 안경을 고쳤으며 페이지를 넘겼다. 글씨들이 촘촘했다. 법률 용어들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한 줄 한 줄 읽으려 했지만 민지가 중간중간 설명을 끼워 넣었다. 어디에 서명하면 되는지, 이 항목은 은행에서 요청하는 형식적인 내용이라는 것, 이건 세금 관련이고, 저건 대출 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설명들이 너무 친절했다. 친절함이 판단력을 흐렸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도장을 집어들었다. 그때 그는 그것이 단순한 담보동의서라고 믿었다. 그 서류가 사실은 두 종류의 문서였다는 것을, 하나는 위임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증여계약서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는 몇 달 뒤에야 알게 된다. 제3장 이상한 통지서. 등기 우편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넉 달 후였다. 도윤은 그 사이 건물을 평소처럼 관리했다. 임대료는 꼬박꼬박 들어왔다. 적어도 처음 2달은 그랬다. 세 번째 달에 2층 학원 원장이 전화를 해왔다. 사장님, 임대료 계좌가 바뀌었다는 문자 받으셨어요? 뭐요? 아, 관리대행업체가 바뀐다고 해서 새 계좌로 보내라는 문자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넣었어요. 도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은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다.
관리대행업체를 바꾼 적도 없었다. 학원 원장에게 문자 내용을 보내달라 했더니 발신 번호가 낯선 번호였다. 수신자는 건물 세입자 전부였다. 그달부터 임대료가 도윤의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다. 준호에게 전화했다. 그거 민지가 처리한 거예요. 관리 좀 편하게 하려고.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어요? 한 적 없어. 내가 허락한 적 없다고. 아버지, 어차피 다 가족 돈인데.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좀 바빠서. 전화가 끊겼다. 도윤은 핸드폰을 한참 바라봤다.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 직후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도윤은 건물 관리를 위해 아침마다 한 바퀴씩 돌았다. 우편함을 열었을 때 두툼한 봉투가 들어있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이름이었다. 낯선 이름이었다. 자신이 거래하는 곳이 아니었다. 도윤은 봉투를 뜯으며 길을 걸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그는 발을 멈췄다. 수신인은 그의 이름이 맞았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새로운 소유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 정산 및 임대료 납부처 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적힌 새로운 소유주의 이름은 이민지였다. 도윤은 2번, 3번 다시 읽었다. 같은 문장이었다. 소유자 이민지. 그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울렸다가 끊겼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도 끊겼다. 민지에게 걸었다. 연결이 됐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평온했다. 아침 인사처럼 자연스러웠다. 민지야. 나 지금 법무법인에서 편지 받았는데 건물 소유주가 내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거요. 아버님, 그건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그렇게 해둔 거예요.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법무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요. 준호 씨가 여쭤봤는데 말씀드렸다고 하던데.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 아, 그래요? 제가 직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근데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제 운영은 아버님 하시는 거고 명의만 잠깐 바뀐 거니까요. 세금 정리되면 바로 돌려드릴 거예요. 명의가 바뀌는 게 잠깐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나는 그런 동의 안 했어. 아버님이 서명하신 서류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아버님, 지금 당장 되돌리려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져요. 준호 씨가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준호 씨 바꿔드릴게요. 됐어. 도윤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참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끗 바라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다리가 조금 떨렸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각이 몸 안에서 뭉쳐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구청 민원실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창구 직원에게 주소를 말하고 출력된 종이를 받아들었다.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은 분명 이민지였다. 심지어 그 명의로 2달 전에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다.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었다. 도윤은 등기부 등본을 들고 민원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오갔다. 어느 창고에서는 아이가 울었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 도윤은 서영에게 종이를 내밀었다. 서영이 글씨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표정이 굳었다. 그녀가 등기부 등본을 받은 순간부터 손을 가만히 두지 못했다. 종이 끝을 잡아당겼다가 놓았다가.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 내가 도장 찍은 게 이런 거였는지. 서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지훈이한테 전화해요. 제사장 드러나는 진실. 박지훈은 도윤의 남동생 아들이었다.
38살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다. 지훈은 어릴 때부터 꼼꼼한 아이였다. 뭔가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어른들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왜인지 물었다. 그게 버릇없어 보일 때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성격이 그를 좋은 법무사 직원으로 만들었다. 도윤은 그 아이를 좋아했다. 다음 날 저녁 지훈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도윤이 가진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다. 그 사이 서영은 차를 내오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도윤은 지훈이 서류를 뒤집고 다시 읽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지훈이 집중하고 있을 때 방해가 되지 않으려 참았다.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냉장고 압축기 소리가 켜졌다가 꺼졌다. 그 외에는 조용했다. 큰아버지.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서류들 중에 단순 담보 동의서는 없어요. 그럼 여기 이것. 지훈이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서류의 맨 아랫줄에 도윤의 인감이 찍혀 있었다. 이건 부동산 처분 위임장이에요. 큰아버지가 도장 찍으신 건데 수임인이 이민지 씨로 되어 있어요. 이 위임장이 있으면 이민지 씨가 큰아버지 대신 건물에 관한 모든 법적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매매도 담보 설정도.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게. 지훈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증여계약서예요. 큰아버지 명의에서 이민지 씨 명의로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에요. 날인이 돼 있고 공증도 받았어요. 내가 그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이 없어. 직접 찍으셨을 수도 있어요. 다른 서류들 사이에 끼워 넣었으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위임장이 있으면 이민지 씨가 공증받을 때도 큰아버지 대신 처리할 수 있거든요. 큰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공증이라는 게 본인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원칙상 그렇긴 한데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 처리가 가능해요. 다만 이 규모의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자 본인이 없었다는 건 좀 이례적이에요. 공증인도 확인 의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 제기 여지가 될 수 있어요. 서영이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준호가 알면서 한 거예요?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서류 구성을 보면 사전에 준비된 거예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에요. 담보동의서라고 설명하면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함께 서명받는 방식은 일반인이 즉석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도윤은 손을 내려다봤다.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일한 손이었다. 벽돌을 날랐고 철근을 잡았고 수없이 많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현장 서류, 계약서, 납품 확인서, 안전점검 보고서. 그중 대부분은 읽었다. 하지만 가족이 가져온 서류는 달랐다. 가족의 말을 믿었다. 그게 그의 실수였다. 믿음이 판단을 대신했다. 법적으로 어떻게 돼? 다툼 여지가 있어요. 큰아버지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면, 그러니까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면 취소 주장이 가능해요. 고령자 보호 규정도 있고. 근데 상대방이 이미 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태라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은행이 선의의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소송해야 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소송. 그 말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었다. 아들이 법정에 서는 것. 가족의 일이 판사 앞에 펼쳐지는 것.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에게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다. 법정이란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게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낯선 것인지도 몰랐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 생각해 볼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나가기 전 그가 말했다. 큰아버지, 이건 가족 사이 갈등이 아니에요. 사기예요. 문이 닫혔다. 서영은 그 말이 남긴 자리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식어가는 차를 앞에 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제오장 선택의 시간. 사흘간 도윤은 말수가 줄었다. 밥은 먹었다. 아침마다 걷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멀리 있었다. 걸으면서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차가 지나갔고 바람이 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그에게 닿지 않았다. 서영은 억지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필요할 때 옆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40년을 넘게 함께 산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도윤은 혼자 생각해야 할 때가 있었다. 그럴 때 곁에서 말을 걸면 오히려 방해가 됐다. 둘째 날 저녁 도윤은 건물에 혼자 올라갔다. 4층 계단을 올라가 복도에 섰다. 형광등 하나가 아직도 깜빡였다. 교체하려다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창문 밖을 바라봤다. 저녁 불빛이 켜지기 시작한 동네가 보였다. 분식집 창문에도 불이 들어와 있었다. 서영이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었다. 이 건물을 세울 때 도윤은 설계 단계에서 창문 방향에 대해 꽤 오래 고민했다. 동쪽으로 나면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서쪽으로 나면 저녁빛이 좋다. 결국 층마다 다르게 했다. 4층은 서양으로 냈다. 저녁이 되면 이 창문에 붉은 빛이 들어온다. 그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건물이 되어 있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윤은 받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게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무서웠고 제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됐고 민지가 아이디어를 낸 거긴 한데 저도 같이 한 거예요. 다 갚으면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아버지 건물을 빼앗으려 한 게 아니에요. 잠깐만 쓰려고 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소송은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인데. 제발요. 저 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소송까지 가면 다 끝나요. 제발.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았다. 도윤은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서영이 도윤의 옆에 앉았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서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당신이 평생 지켜온 건 건물이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돌려 서영을 바라봤다. 그 건물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 삶은 있었어요. 당신 이름이 있었고 당신 노력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그냥 두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건물이 돌아온다 해도 안 돌아오는 게 생길 거예요. 아들을 법정에 세우는 거야. 그 아들이 먼저 그렇게 한 거예요. 서영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다. 화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도윤은 한동안 그 말을 되씹었다. 그것이 맞았다. 단순히 건물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한순간에 지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침묵은 그 지워짐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침묵이 관용인 척, 가족을 위한 희생인 척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희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모르는 사이에 빼앗긴 것이었다. 빼앗긴 것을 찾는 것은 공격이 아니었다. 지훈이한테 연락해. 제6장 긴 싸움. 소송을 결정하고 나서도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은 길고 복잡했다. 지훈은 도윤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는데 사건을 처음 검토한 뒤 이렇게 말했다. 승산이 없는 건 아닌데요. 쉽지도 않아요.
핵심은 계약 당시 아버님이 서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방법이 있어요? 증거와 진술이 필요해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해요. 서류가 어떤 방식으로 제시됐는지, 설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버님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내용을 숨겼다는 정황도 필요하고요. 내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그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전쟁의 시작이었다. 증거를 모으는데 2달이 걸렸다. 지훈은 준호가 당시 사용했던 대출 서류와 법무사 경유 기록을 추적했다. 관련 기록들을 열람하고 공증 당시의 사무소 기록도 확인했다. 거기서 의미 있는 사실이 하나 드러났다. 공증 과정에서 도윤 본인이 아닌 민지가 위임장을 행사했고 도윤이 실제로 공증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공증인이 소유주 본인의 직접 참석 없이 모든 절차를 대리 처리한 것도 기록에 남아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윤이 물었다. 네. 이 정도 규모의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자 본인이 공증 자리에 없었다는 건 이례적이에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겨요. 공증인도 대리인 자격을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고요. 서영도 증인이 되었다. 준호가 처음 찾아왔던 날 밥상에서 나눈 대화, 민지가 서류를 가져왔던 날의 상황, 도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장을 서명했던 것, 민지가 서명하는 내내 설명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도윤이 서류를 온전히 읽을 틈을 주지 않았던 것. 이 모두가 진술 속에 담겼다. 서영은 진술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다고 나중에 말했다. 제가 그때 좀 더 봤어야 했는데. 같이 읽어봤어야 했는데.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내가 판단했어. 내가 찍었어. 내 결정이었어. 그것이 도윤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었다. 속았다는 사실이 굴욕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을 서영의 탓으로 돌리는 건 더 비겁한 일이었다. 준비 서면이 제출되고 첫 기일이 열렸다. 법정에 처음 들어섰을 때 도윤은 낯설었다. 판사석이 높이 있었고 방청석이 뒤에 있었고 원고석과 피고석이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원고였다. 피고는 민지였다. 준호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민지가 소유권을 취득한 주체였기 때문에 피고는 민지였다. 법정에서 민지는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도윤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서명했으며 증여는 자발적이었다고 했다. 가족 간에 합의된 재산 이전이라고 했다. 준호는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을 기피했다. 도윤은 법정 의자에 앉아 민지를 바라봤다. 며느리였다. 명절에 음식 나르던 사람이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꺼내던 사람이었다. 도윤의 생일을 챙겼던 사람이었다. 지금 그 사람이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도윤은 눈을 내리깔았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되지 않는 감각이 가슴 깊이 고여 있었다. 판사가 질문했다. 변호사가 답했다. 서류가 제출됐다. 그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 도윤은 자신이 어떤 연극의 관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연극인데 자신이 가장 바깥에 서 있는. 제7장 판결. 2번의 변론과 서면 공방 끝에 법원은 판단을 내렸다. 판결 선고날 도윤과 서영은 함께 법원에 갔다. 지훈도 동행했다. 법정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다른 사건들이 먼저 진행됐다. 도윤은 앞만 바라봤다. 서영은 그의 손을 한번 잡았다가 놓았다. 판사의 목소리가 읽혔다. 주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문 요지는 이러했다. 원고가 고령이며
계약 당시 수개의 서류를 짧은 시간 안에 서명한 점, 서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증 절차에서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이례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위임장을 이용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도윤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지훈이 그의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다. 됐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서영이 눈물을 훔쳤다. 소리를 내지 않는 눈물이었다. 도윤은 그것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서 있었다. 가을 햇살이 법원 앞 광장에 내리쬐고 있었다. 담보대출 문제는 별도로 처리해야 했다. 민지 명의로 실행된 대출은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도윤이 실질적 소유자임을 확인받고 대출 주체를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 과정이 더 복잡했다. 은행은 신중했고 서류 요구가 많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또 길었다. 그 몇 달 동안 도윤은 매일 지훈과 연락했다. 그 시간 동안 준호한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 번은 도윤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없었다. 그것이 그들 부자 사이의 마지막 연락 시도였다.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아들이 연락을 끊는다는 것, 그것이 아들이 잘못한 것임을 도윤은 알았다. 하지만 안다는 것과 아프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이었다. 한 집에서 키웠고 이름을 붙였고 아팠을 때 밤새 옆에 있었다. 그 시간들이 지금 이 침묵보다 더 무게가 있었다. 아니, 있어야 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은 판결 이후 반년이 지났을 때였다. 등기부에 다시 도윤의 이름이 올랐다. 그는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들고 한참 바라봤다. 소유자 한도윤. 짧은 글자들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이 들어 있었다. 서영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제8장 가족이라는 말.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뒤 도윤은 가족이라는 말에 대해 오래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말은 쉽게 쓰였다. 가족이라서 믿는다. 가족이라서 봐준다. 가족이라서 참는다. 준호도 그 말을 썼다. 소송하지 말라는 전화에서도 처음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도 가족이니까 아버지니까. 하지만 가족이라는 말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면 어떻게 되는가. 도윤은 그것을 이 사건에서 배웠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었다. 아들이 힘들면 도와야 한다.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 나서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좋은 부모의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을 지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민지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민지는 나쁜 사람이었을까? 도윤은 단정 짓고 싶지 않았다. 그가 본 민지는 영리한 사람이었다. 압박 속에서 선택을 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은 어쩌면 훨씬 더 오래된 것들이었을지도 몰랐다. 준호와의 관계, 쌓여온 빚, 아이들 앞에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도윤은 그것들을 알지 못했다. 가족인데도 가족이라서 다 안다는 것이 사실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덮어두는 말이었는지도 몰랐다. 지훈이 가끔 찾아왔다. 한 번은 둘이서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저녁이었다. 분식집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영이 안에서 손님을 받고 있었다. 큰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모르겠어. 이기셨는데도요? 이겼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 건물은 돌아왔는데 뭔가 다른 게 있잖아. 지훈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게 이겨도 남는 거 아닐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틀린 것 같기도 했다. 준호에게서 반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도윤은 가끔 준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빚은 갚았는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어떤 공허함으로 느껴졌다. 슬픔은 감정이 있다. 공허함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제구장 다시 찾은 이름. 봄이 다시 돌아왔다. 도윤은 아침마다 여전히 일찍 눈을 떴다. 새벽 5시 30분, 변하지 않는 몸의 시계였다. 하지만 이제 그 깨어남은 다른 느낌이었다. 쫓기는 기분이 아니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한다는 조바심도 없었다. 그냥 자신의 아침이었다. 된장국이 끓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다. 서영이 일찍 일어나 있었다. 도윤은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다. 창밖으로 연두빛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화단에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봄은 매년 이렇게 왔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오늘날 좋다. 서영이 국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러게. 분식집 앞에 화분 좀 놔야겠어요. 봄이니까. 그래. 준호 생각해요? 서영이 느닷없이 물었다. 도윤은 잠시 손을 멈췄다. 가끔. 나도.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아이가 언젠가는 연락할 거예요. 모르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건물로 걸어갔다. 서영은 분식집을 열어야 했고 도윤은 오전 중에 3층 세입자와 이야기할 일이 있었다. 지난달 계약이 만료됐는데 갱신 조건을 다시 협의해야 했다. 1층 분식집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났다. 서영이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도윤은 입구 앞에 잠시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다. 4층 건물. 낡았지만 단단했다. 봄 햇살이 외벽을 비추고 있었다. 벗겨진 페인트가 전보다 더 눈에 잘 보였다. 올해는 꼭 도색을 새로 해야겠다. 도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번에는 색도 좀 바꿔볼까. 너무 오랫동안 같은 색이었다. 서영이 안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들어와요. 국화차 끓여줄게요. 도윤은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다. 의자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다. 서영이 의자를 하나 내려놓으며 앉으라는 눈짓을 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창문 쪽을 바라봤다. 어때요? 이제 좀 나아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냥 내 거야 이게.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차가 나왔다. 국화향이 퍼졌다. 창문 너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이도 있었다. 오늘도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안에서 도윤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건물을 되찾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평생 자신이 쌓아온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빼앗기려 할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에 가려 자신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 그 선택을 스스로 했다는 것.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바깥에서 봄바람이 불었다.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오던 담쟁이 넝쿨이 새 잎을 틔우려 하고 있었다. 낡은 것 위에서 새 것이 자라나는 풍경이었다. 파괴되지 않은 것 위에서만 새 것이 자랄 수 있었다. 버틴 것들이 토대가 됐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그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다. 서영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이름으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이름으로.